3년 뒤 임진왜란 터지기 바로 1년 전에 이 송강정철이 이제 이런 사건에 이제 관련되는 겁니다. 이 송강정철은 그 당시 이 좌의정이었죠. 좌의정이었고, 그 다음에 영의정하고, 그 다음에 우의정이 동인입니다. 동인. 이 사람이 이산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의정이 유성룡이었죠. 유성룡.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동인이고, 송강정철은 이제 좌의정이었는데 서인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약속하기를 선조 다음에 광해군을 세자 건조하자. 세자 건조. 이런 건조란 말은 책봉이란 말을 이제 세자 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기로 같이 입을 맞추고 했는데 영의정 이산해는 병을 핑계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서인 정철이 우의정 유승룡과 함께 선조한테 가서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라고 선조한테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선조는 이 광해군보다는 신성군이라는 왕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격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덤태기를 놓았었죠. 송강정철이 덤태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송강정철이 탄핵을 받습니다. 당시 선조는 광해군에 대한 세자 책봉을 건의했던, 특히 이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정철을 처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송강정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쪽이 바로 북인이고, 온건한 처벌을 내세운 쪽이 바로 남인이 되는 거죠. 이쪽이 누구? 아까 송강정철이 기초국사할 때 크게 타격받았던 조식, 서경덕의 제자그룹이 강력한 처벌, 북인이 되고, 이황학파가 남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선조 때 동인이 북인 남인 갈라지는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 아주 관련된 사건은, 오래전에 관련된 사건은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동정열이 모반 사건 때 송강정철이 심하게 처벌했고, 동인들을. 그리고 바로 3년 뒤에 결국 송강정철이 이제 이산해와 유성룡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모략에 빠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해의 모략에 빠져서 광해군 세자 책봉을 건의했다가 결국은 선조의 미움을 사서 축출되고 탄핵받는 과정에서, 처벌받는 과정에서 동인이 정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북인, 온건한 처벌 남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통 어려운 말로 세자 건조 문제,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라지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1689년 기차왕국이 또 세자 책봉과 관련되죠. 자, 한번 설명하면, 이게 뭐냐면, 당시 이 기차왕국 전에는, 서인이 이제 집권한 상태죠. 서인이 집권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장희빈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균인데, 균.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숙종이 굉장히 좋아하죠. 숙종이 아주 좋아해서 이 사람을 이제 원자로 책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원자는 세자 이전 단계가 되는 사람이고, 세자 이전에 원자를 거쳐 세자가 되거든요. 보통 원자를 거치면 반드시 보통은 세자가 되거든. 그러면 이 장희빈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숙종이 이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장희빈이라는 이 여자가 주로 남인 쪽과 연결된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송시열이 장희빈의 아들 균, 나중에 연인군이라고 하는, 우리 연은군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자 책봉되는, 원자로 책봉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숙종의 미움을 사서 숙종이 남인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서인들을 대거 내쳐버렸죠. 이게 기사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기는
원자 책봉 문제죠.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문제에 대해서 송시열이 반대, 송시열 등 서인들이 반대했다가 대거 축출되었던 사건이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역시 숙종 때죠. 숙종 때 자, 노론과 소론이 대립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 노론과 소론이 대립한 이유는 당시 숙종의 종식 왕비인 인현왕후 민씨 사이에서 숙종은 자식을 두지 못했죠. 그리고 아까 내가 방금 말했던 희빈장씨, 소생, 아까 내가 균이라 말했던 그 아이가 바로 연응군입니다. 그 다음에 무수리 최씨, 숙빈 최씨의 소생, 바로 연잉군인데, 이 연응군이 나중에 경종이 된 아이고, 연잉군은 나중에 영조가 될 아이죠. 어차피 이제 적통은 없으니까, 적통은 없기 때문에 이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붕당이 선택적으로 왕자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쪽을 지지한 쪽은 누구? 소론이 이걸 지지했고, 이쪽을 지지한 쪽은 노론이죠. 그래서 노론과 소론이 왕자를 선택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래서 숙종 때 이 노론과 소론의 대립,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세자, 교과서에 보면 세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자 이야기,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나오는 이 기사왕국에 나오는 원자 책봉에 대한 이야기, 원자는 요거는 이제 희빈장씨의 소생 균, 나중에 연원군이 되는 그 아이를 말하고, 근데 숙종 때 노론 소론의 대립의 이야기, 세자 책봉 문제의 세자는 연원군, 연인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런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4번에 지금 이 네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조선 후기 사회사에서 수령권이 강화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향리권이 강화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정치사의 논리하고 사회사의 논리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정치사의 경우에는 주로 초점이 누구냐 그러면 수령과 향리죠. 그러니까 수령과 향리 이 둘의 힘의 관계, 둘의 관계, 이런 관계를 주로 따집니다. 정치사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죠? 수령이 힘이 강화되면, 수령의 힘이 세지면 향리의 힘은 약화되는 거죠. 그렇죠?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많았죠. 수령이 없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향리의 힘이 아주 셌죠. 그럼 조선 전기 때 중앙정부는 모든 군관현에 수령을 파견해서 향리들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수령권이 강화되면 향리권이 약화되는 겁니다. 이건 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과 향리라는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사,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특히 조선 후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어떻게 되죠? 조선 후기에 관건이 강화되었다. 관건이 강화되면서 수령권도 강화되고 향리권도 강화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수령권 강화, 향리권 강화 이런 말을 쓰죠. 이거는 정치사의 논리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넌센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이거 보시죠. 자, 조선 전기 향촌 질서를 보면 이 관건이 있죠. 여기서 관건은 수령과
향리, 수령과 향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령이 행정의 주체고 향리는 수령의 보조인이죠. 그리고 여기 백성이 이렇게 있어서 수령이 관건이 백성을 지배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지방 양반들, 즉 향반들, 지방 양반들, 향반들의 백성에 대한 지배가 막강하죠. 그래서 수령은, 즉 관건은 이 향반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백성을 지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백성에 대한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관건의 한계란 말로 표현하죠. 관건의 한계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 사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관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성들이 있겠죠. 근데 향촌사회의 새로운 변화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신흥 양반, 분홍층이 성장하고 이 분홍층이 바로 매향을 통해서 신향으로, 즉 신흥 양반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향, 향반, 기존의 구향들, 즉 향반들과 일종 주도권 다툼을 벌이죠. 그러니까 수령은, 관건은, 즉 수령과 향리로 구성되어 있는 관건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즉 신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백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는 거죠. 구향들을 적절히 배제, 향촌 지배 질서에서 힘을 약화시키고 배제시키면서 자기들의 백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령과 관건과 결탁했다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이들은 수령과 관건과 결탁해서 성장을 도모했고, 관은 이들을 매개로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구향들은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 거죠. 조선 전기에 비하면 조선 전기는 관건의 한계였죠. 그에 비하면 조선 후기가 되면 관건이 강화됩니다.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사의 눈으로 보자면 이거 둘의 관계를 따지기 쉬운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자, 수령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100이었습니다. 이전에 향리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100이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수령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200이 되었습니다. 향리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200이 되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둘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수령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화되었다. 향리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령권 강화, 향리권 강화란 말은 이 둘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각각의 지배력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권 강화가 향리권 강화 이거하고 전혀 모순관계 있지 않고 동시에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사의 이야기 정리하면 정치사 쪽에서는 수령권이 강화되면 향리권이 약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사회사, 조선 후기 사회사에서 관권 강화란 말을 쓸 때 수령권 강화, 향리권 강화 이 말을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근현대사 쪽인데요. 자, 우리 그 근현대사 내용을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는 말 나오죠. 근데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것이 신한청년단이 파견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했는지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리 이 신한청년단이 있죠. 이 신한청년단이 1918년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신한청년단이 나중에 모태가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1919년